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 4장 화학의 기초, 원소, 원자, 이온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배울 내용은 1절 원소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118종의 원소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의 기호로 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돌턴의 원자론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원소들이 화학 결합에 의해서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합물들을 어떻게 화학식으로 간단히 표기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자의 구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했었죠. 자, 원소는 성분, 그 다음에 원자는 입자.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원소는 성분 또는 종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원자는 입자 또는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원자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구조에 관련된 발달사,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현대적 개념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4.5절, 6절 변천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절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거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수소의 1, 그 다음에 수소의 1, 2, 수소의 1, 3.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 첨자에 있는 것은 원자 번호를 의미를 하고, 위에 있는 첨자는 질량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는 수소가 원소주기율표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원자 번호 1번이지만, 이렇게 위에 표기한 질량수가 각각 다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7절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주기율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절에 가서는 원소의 자연적인 상태,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수소가 자연에는 수소로 존재를 하는지, H2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등등, 원소의 자연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를 할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절에 가서는 이온. 자, 이온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하면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함에 따라서 전자를 얻으면 음전화, 그 다음에 얻으면 음전화, 잃으면 양전화가 되는데, 이러한 이온의 상태에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온에 관련된 이런 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들,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소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약 118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118종의 원소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88개는 자연에서 발견된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원소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한글 자모음해서 24자를 알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듯이 영어에서 알파벳 26자를 스펠링을 암기를 하고 다양한 문장을 구사를 하는 것처럼, 화학에서는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가 개개의 원소가 바로 이제 알파벳이나 한글 자모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나 이름을 읽고 쓰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표 4.1에 보면
원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소주기율표의 원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지구 표면과 태양 그리고 대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18종의 원소의 분포를 쭉 나열한 것이 표 4.1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 백분율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 보면 대략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이 규소. 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약 70, 50, 60, 70, 76% 정도,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7.5%, 4.71% 등등 이렇게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산소, 그 다음에 규소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89쪽 또는 73쪽에 보면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 여기는 표가 좀 빠져 있는데 표 4.2에 보면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은 산소가 조금 전에 표 4.1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소가 가장 많고, 그래서 산소가 65%, 그 다음에 탄소가 18%, 수소가 10%, 그 다음에 질소가 3%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이나 마그네슘 등등의 기타 뭐 미량 원소들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우리 인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단백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단백질 구조식을 봐도 요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CHO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소들은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원소는 일반적으로 원소주기율표의 원소,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단일 원자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원자를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일 원자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일 분자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분자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H2 또는 O2 뭐 이런 형태로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단일 원자 또는 단일 분자 이런 형태로 자연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의 원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제 하는 사용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소는 성분을 의미를 하고 원자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물 분자인 경우에는 원소가 수소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아래 첨자는 개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아래 첨자 1은 표기를 안 하는데 산소 1개. 자, 그래서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기호는 어떻게 기호가 정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자, 일단은 각각의 원소의 이름. 자,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이름의 첫 글자,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옥시젠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글자 하나, 요것을 산소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하죠. 또는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까지 해서 대문자, 앞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소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보면 뭐 수소하면 하이드로젠 해서 H, 그 다음에 산소하면 옥시젠 해서 산소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하죠. 또는 크립톤 뭐 이러한 것들은 앞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원소 기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러한 원소의 기호들도 있죠. 자, 그래서 AU 하면 골드, 금인데 이거는 골드 앞글자면 GO나 G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아우럼이라는
라틴어 뭐 이런 데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AU를 따서 AU라는 이름이 붙었고, 나비 경우에는 리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LE가 아니라 플럼범이라는 이런 그 언어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PB라는 플럼범, 이 경우에는 앞글자 두 개가 아니라 플럼범이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 중간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원소의 이름과 기호는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름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최소한 꼭 암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리하면 카파 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유래된 큐프럼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카파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원소 기호는 큐프럼에서 유래가 돼서 CU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 살펴보고, 기타 등등 여기 쭉 나와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3절 여러분들 교재 91쪽 또는 신버전 75쪽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쪼개면 최종 작은 그 궁극적인 입자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 천연 물질의 궁극적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그 입자가 뭘까라는 것을 어떤 물질에 대한 특성을 연구함에 따라서 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턴의 원자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대부분의 자연적인 물질들은 순물질들의 혼합물인데 이러한 순수한 물질들은 원소나 또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원소들의 결합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화합물은 항상 같은 질량비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 몇 가지 이제 18세기 무렵부터 과학자들이 이제 물질의 특성을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같은 질량비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대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이렇게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떤 물질, 화합물들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요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같은 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은 수소 1g에 대해서 항상 산소 8g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나 달에 존재하는 물이나 이 조성 비율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1g과 8g 비율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물분자인 경우에는 분자식이 또는 화학식이 H2O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소에 대한 원자 질량을 한번 살펴보면 수소는 원자 질량이 1.008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1이라고 놓고 보면 1 곱하기 수소가 몇 개 있느냐, 수소 원자가 아래첨자 2개니까 2가 있다. 그래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자, 얘는 8번이죠. 8번인데 질량은 얼마인가 하면 16g입니다. 자, 16g이고 여기 첨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1이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플러스 16. 자, 그래서 요 전체의 질량은 18g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비율로 놓고 보자는 거죠. 수소와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질량 비율로 봤을 때 수소가 2, 산소는 16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얘가 1대
28, 16이니까 1대 8의 비율로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에 대한 성분 비율은 1대 8이라는 그런 비율로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어디에서 왔든 항상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예는 두 번째 예로는 이산화탄소의 예가 나와 있죠. 자,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CO2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질량은 12g입니다. 12g. 자, 산소는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얘는 원자 질량이 16입니다. 자, 16인데 여기 이번엔 아래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 곱하기 2 하면 32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탄소하고 산소의 질량 비율은 12g 대 32g인데 여기에 보면 탄소를 1g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12g 얘가 12g을 32g을 12g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1g일 때 탄소는 얼마가 되냐면 2.7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성 비율은 어디에서든 항상 같은 조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그 특성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원자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존 돌턴이라는 사람이 1808년경에 이러한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2쪽 또는 76쪽을 넘어서 보면 네모칸 쳐진 박스에 돌턴의 원자론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네모칸 쳐진 박스에 보면 1, 2, 3, 4, 5 다섯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돌턴은 뭐라고 했냐면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순수한 물질을 쪼개면 궁극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가 작은 입자로 그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원소의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주어진 원소, 좀 전에 수소 예를 들었었죠? 자, 수소, 주어진 원소의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 자, 수소의 원소인 경우에, 자, 요 수소는 원자가 한 종류만 있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아까 H1의 1, H1의 2, H1의 3. 원자 번호는 다 똑같이 1번인 수소이지만 질량수가 이렇게 각기 다른 이런 원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소라는 원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말은 현대에는 틀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돌턴의 원자로는 주어진 원소의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 자, 세 번째, 주어진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들과 다르다. 주어진 원소의 원자는 또 다른 원소는 자, 수소와 뭐 염소 각각 다르죠. 다른 원자들이다 라는 얘기는 현대에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어떤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와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수소와 염소가 결합을 한다. 자, 그러면 수소하고 염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HCl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죠. 또는 NA라는 원소와 CL이 결합해서 NaCl이라는 화합물을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을 항상 형성을 할 때에는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진 화합물은 항상 동일 원자의 상대적 수가 같아야 된다. 자, 즉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H2O나 또는 CO2처럼 1대2의 비율, 또는 2대1의 비율, 일정한 얘가 1g일 때 아까 2.7g의 비율, 이런 비율이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1대1 이렇게 질량 비율을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NO 또는 NO2, N2O 이러한 것들은 항상 상대적인 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원자는 화학 반응에 의해 새로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은 단지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법만을 이용해서 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 원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더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이따가 얘기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조합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돌턴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관찰의 결과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돌턴의 원자설 좀 전에 살펴봤는데 한번 개념 점검 한번 해보죠. 자, 돌턴의 원자설이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진술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현대에도. 자, 1번 원소는 원자라 불리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자, 원소는 원자라 불리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원소의 모든 원자는 동일하다. 이건 아까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화합물은 항상 원자들의 형태나 상대적인 수가 같다. 이거는 아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원자는 파괴되지 않는다. 자, 원자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원자는 파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번하고 3번이 여전히 진실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2쪽에 4.4절 여러분들 교재에는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 자, 화합물을 나타내는 화학식. 자, 화합물은 무엇인가? 자, 화합물이라는 거는 앞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둘 이상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항상 그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일정하게 뚜렷이 구별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것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학식은 주어진 화합물의 단위에 원자의 종류들과 각 종류의 수를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화학식 하면 H2O라든가 C6H6 이렇게 벤젠, CH3, COOH 이런 식으로 아세틱 애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바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식의 종류에는 어떤 물질에 이렇게 산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시성식이라는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구조식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화학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식을 쓰는 규칙을 살펴보면 일단은 원소 기호로 어떠한 화합물들이 존재를 하는가,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대화형 예제 4.1의 A 부분을 보면 다음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해서 4.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 SO3입니다. 자, 이거는
산성비 형성에 관련된 화합물 분자는 화학원자 1개와 산소원자 3개를 포함한다 하는 거를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말로 이렇게 길게 쭉 써야 될 거를 화학원자 하나, 그래서 S에 아래첨자 1이 있으나 이거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산소 3개.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화학식으로 표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의 원소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소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아래첨자로 각각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와 있듯이 규칙은 원자가 1개만 존재할 때에는 아래첨자 1은 쓰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쭉 기른데요. 자, 여기에 DDT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DDT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6, 70년도 때에, 이제 전쟁 후, 우리나라 그 환경이 너무 친환경적 아니면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라는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이가 뭔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네요. 수년 전에 뭐 가끔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갔다가 이가 옮아와서 한번 뭐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거를 흰색 분말 형태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이제 몸에다가 막 뿌리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올 것입니다. 막 몸에다가 흰색 분말 같은 걸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몸이나 옷에 있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DDT라는 살충제를 썼는데 어쨌든 이건 현재에는 인체에 아주 그 안 좋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DDT에 대한 건데 이것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14개의 탄소. 자, 탄소가 14개 있다. 어디에다 쓰나요? 아래에다 이렇게 쓰죠. 아래 첨자로 14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수소는 H죠. 대문자 H.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9. 그 다음에 염소 Cl이죠. 5개. 이렇게 쓰면 DDT에 대한 화학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제에 나와 있는 거 연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을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예제 문제 4.1, N2O5, 뭐 C6H12O6, 요거는 글루코즈죠. 탄수화물, 당의 일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이번에는 4.5절.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물론 이제 돌턴의 원자설부터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는 그냥 아주 작은 입자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다.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게 돌턴의 원자설인데 이걸로부터 어떻게 원자의 구조가 원자의 구조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자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돌턴의 원자론으로부터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쭉 연구를 하고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게 진리다 하면 여기서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그걸로 끝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돌턴의 원자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톰슨. 자, 톰슨은 음극성 관을 이용을 해서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의해서 이제 전자의 존재를 알아내게 되는데 이 톰슨의 원자론을 보게 되면 톰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95쪽 또는 신버전 79쪽을 보면은 플럼푸딩 모델이라는 이러한 모델처럼 그림 4.3처럼 이렇게 생겼다. 즉 간단히 그리면 이러한 원형 구에 전자가 건포도 푸딩처럼 건포도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에 전자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톰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도 다시 먼저 얘기를 하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톰슨의 이론에서 그친 게 아니라,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러더포드,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원자의 모델로부터 그냥 이건 진리다 하고 막 그렇게 이것만 믿고 연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러더포드는 어떤 관찰을 통해서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라는 방사선을 쪼여줘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1919년에 핵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자가 이제 주변에 양전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전체는 양전하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전자가 콕콕 박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고밀도의 핵이라는 물질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알아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여기에 핵 안에는 뭐가 있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라는 거는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베릴륨이라는 물질에 베릴륨에 알파 입자를 쪼여주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86년에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성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걸 밝혀냈고, 이후에 중성자의 존재를 또 밝혀냈는데, 요거는 누군가 하면 1932년에 미국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중성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단계까지가 여러분들 교재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끝났느냐? 자, 여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후에는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보어는 특정의 이 원자는 특정한 그런 그 에너지를 쪼여주게 되면 특정 파장의 전자만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보어의 궤도론, 이제 특정 궤도만 돈다라는 그런 이론을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보어의 불연속 선 스펙트럼, 그래서 특정 그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특정 궤도만 이렇게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 방출을 한다라고 해서 그 수소에 대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원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의 이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의 원자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에만 수소나 이러한 것들에만 잘 들어맞지 기타 등등 다른 원소에는 다른 원자들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현대의 원자론 그래서 여기에 궤도함수론 뭐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궤도함수는 보고 오비탈 개념, 현대의 원자로는 오비탈 개념입니다. 오비탈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톰슨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변천사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맨 처음에 톰슨은 전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알아냈다라고 했는데, 톰슨의 경우에 음극성 관을 사용을 해서 전자의 존재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원자는 전자에 의해서 운반되는 음전하와 정확하게 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양전하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음극선 관 양쪽에 강한 전극을 걸어주어서 강한 전류를 그어주어서 여기에 어떤 이 관 안에 기체가 채워진 유리관 안에
어떤 그 선이 광선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그 광선의 움직임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음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양전극과 음전극을 갖고 있는 금속 전극에 강한 그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같은 이제 실험 이제 장치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전류의 흐름이 여기에 다른 전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흐르던 이러한 그 전류가 어느 한쪽으로 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휘었죠. 자, 이 경우에는 이쪽 전자석을 갖다 댄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뭔가 하면 전자는 양극과, 그러니까는 이렇게 전자가 휘는 현상은 얘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갖다 댄 전자석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같은 극끼리는 싫어하니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극선 관 실험을 통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음극 부분에 의해서 반발하는 현상, 뭐 전기장의 음극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자라는 거는 음전하를 지닌 입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톰슨이 입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톰슨은 이러한 형태를 음극선 실험을 했고 이렇게 전자라는 거는 음전하를 띠고 이렇게 양전하의 공 모양의 구름에 전자가 콕콕 박혀 있는 이런 모델. 그래서 이렇게 건포도가 이게 플럼푸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건포도가 플럼푸딩에 박혀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건포도가 전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특징은 한 가지. 전자와 이 전체 바탕에 있는 양전하 요거의 개수는 똑같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와 양전하가 똑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원자죠. 원자는 전하를 띠냐, 음전하냐, 양전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원자는 중성을 띈다. 자,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의 양은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성을 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그러니까 돌턴, 톰슨,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러더포드죠. 자, 러더포드는 아까 원자 핵이라는 걸 설명을 했죠. 자, 원자는 핵이라고 불리는 양전하를 가진 아주 조밀한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양성자는 전자와 같은 크기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양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핵이라는 게 있는데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존재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성 입자, 대부분의 핵은 중성자라고 불리는 중성 입자를 포함하고 있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약간 질량이 크지만 전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성 입자는 전하는 중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알파 입자 방사선, 알파 입자를 방출을 하는 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 입자를 나오게 하는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금속 방막에 알파 입자를 쏘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 빔이 이 금속 방막을 쏘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측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알파 입자가 다 통과를 할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방막에 알파 입자를 쪼여 주었는데 여기에
과연 다 통과를 했는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스크린을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제대로 가서 여기에 박히는 거를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금속 방막에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를 쏘아줬더니 예측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쪽에 알파 입자들이 그 통과한 이러한 그 사진이 찍힐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금속 방막에 반대편에 이렇게 찍힌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통과를 안 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온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어떠한 원자 핵에 이렇게 알파 입자를 쪼아줬을 때 보통은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 종이에다가 대포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종이 스크린에다가 대포를 쏘면 당연히 다 이게 뚫고 대포알이 넘어가겠죠. 총을 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튕겨져 나온 게 있다. 그래서 튕겨져 나온 것 네, 이렇게 해서 그 금속 방막에서 튕겨져 나온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원자의 양전하들이 이렇게 쭉 그 차여져 있고 그 사이에 건포도 푸딩 모델처럼 이렇게 음전하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알파 입자를 쪼여줬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이를 뚫고 이렇게 직진을 다 할 것인데 이 중에 뭔가가 있어서 아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금속 방막에 튕겨져 나온 것이 스크린에 찍힌 것을 봐서는 이 안에 뭔가 고밀도의 물질이 있어서 부딪혀서 튕겨져 나온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밀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핵이 되겠죠. 핵이라는 고밀도의 물질이 있어서 튕겨져 나온 부분은 이 부분에 부딪힌 부분이고 나머지는 요 사이에 양전하 전자 있는 사이의 공간을 뚫고 금속 방막을 통과를 해서 직진 운동을 해서 사진 건판에 찍힌 이러한 그 입자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전자가 빈 공간에서 양전하를 띤 밀집된 중심의 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러더포드는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핵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양성자가 P고 중성자가 N입니다. 중성자 이 안에는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의 존재에 관련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했고 양성자는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고밀도의 물질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러더포드가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는 가운데 이렇게 고밀도의 핵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양전하를 띠는 이러한 양전하이죠. 음전하를 띠는 전자 구름은 모델로 이렇게 원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97쪽에 가면 4.6절에 원자 구조의 현대적 개념 소개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톰슨 러더포드 이후에 계속 원자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뭐 보어라든가 보어의 특정 궤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실험들 뭐 해서 등등 현대의 원자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결론은 현대의 원자는 가운데 중심에 고밀도의 핵이 존재하고 주변에는 이렇게 음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현대의 모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자는 원자 핵 밖에서 발견되고 음전하를 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은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도 봤듯이 원자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가운데 핵의 존재는 핵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하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원자가 이만하다고 하면 핵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전체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이다. 그 특징은 고밀도이기 때문에 아주 조밀하고 원자 전체의 고밀도이긴 하지만 원자 전체의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성자 수 더하기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중성자 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자량. 그런데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 핵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는 큰 크기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얘는 전자인데 전자의 무게는 무시가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값으로 전체 원자의 양을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인 질량값을 비교를 하면 고밀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이지만 전체 원자의 양을 담당하는 것, 원자량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사이즈의 요 핵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핵 사이즈를 아까 아주 작다. 그 다음에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를 하면 그림 4.7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핵의 그런 사이즈는 약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로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원자의 단면을 보면 원자의 크기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좀 구별이 잘 안 된다 하면 굉장히 큰 종합경기장 사이즈, 종합경기장에서 하나의 콩알을 하나 내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그 큰 사이즈의 운동 경기장에서 내가 콩알을 하나 들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핵이다. 그런데 핵이 이 원자 전체의 질량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원자는 아주 고밀도. 그런데 사이즈는 매우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표 4.4를 보면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과 전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그런 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전자를 1이라고 놓고 본다면 양성자는 1836, 중성자는 1839. 여기 자릿수를 보면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자보다는 1836배가 크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1839배로 크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로 이제 놓은 질량값이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게 바로 원자 질량이 됩니다. 이 특징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전하는 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음전하를 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양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전자수와 양성자의 양이 수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중성, 제로가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원자들은 어떤 것은 족에 따른 특성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화학적인 성질이 좀 더 유사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가는 건 주기라고 하는데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가로줄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은 서로 성질이 유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족에 있는 것들은 성질이 비교적 유사. 얘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은 족에 따른 특성, 주기적인 특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각각 특성이 다른데 같은 족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성질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될까? 자, 그것은 바로 전자로부터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은 각 원자의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쪽, 17쪽 또는 7A족에 있는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 얘네들을 보면 전자가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쪽에 있는 원소를 보면 수소죠.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전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학 결합을 할 때 보면 전자들이 서로 다른 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누가 어떻게 해서 결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듐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아니까. 자, 1쪽에 있는 소듐 NA하고 7A쪽에 있는 염소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NaCl. 자, 소듐에 있는 전자 하나와 CL에 있는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전자들이 서로 화학 결합에 의해서 NaCl이라는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NA로부터 이게 X표로 한 거, 그 다음에 CL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런 식으로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의 화학 결합에 의해서 실제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은 같은 전자를 갖고 있는 것들은 유사한 화학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는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자들이 결합해서 서로 뒤섞인 원자의 일부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전자가 되고 같은 전자수를 갖는 것들은 화학적 거동을 유사하게 화학적 거동을 하면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위원소에 관련된 내용이 4.7절에 나와 있는데, 자, 4.7절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무엇인가? 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하면 원자 번호. 이거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 아까 살펴봤던 양성자 수와 동일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다.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것. 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것.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수소의 원자 번호는 똑같이 1번인데 수소의 1의 질량을 갖는 거, 2의 질량을 갖는 거, 3의 질량을 갖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수소, 얘는 중수소, D로 표현하죠. 얘는 삼중수소. 이렇게 T로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이렇게 질량수가 각각 다르다. 질량수가 다른 것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다. 그러면 핵안에 있는 양성자수와 뭐가 질량수라고 했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이게 바로 질량이라고 했죠. 원자량, 원자질량. 원자량. 자, 그래서 이게 원자의 질량인데 원자 번호가 다 똑같아요. 원자 번호는 다 똑같아.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원자 번호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원자량이 각각 다르다. 뭐가 달라요? 바로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는 원자 번호는 1.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수소는 원자 번호는 1,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얼마? 1이어야지만 질량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원자 번호는 똑같이 1, 그 다음에 질량수가 3이니까 중성자 수는 얼마?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각각 달라서 이렇게 생기는 물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원소인데 동위 원소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뭐가 같아서? 전자수가 같다.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이렇게 동위원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탄소가 있죠? 탄소.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수헬리베 붕탄소 6번. 자, 근데 탄소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탄소는 똑같이 원자 번호 6번인데 탄소 6에 12, 13, 14 이러한 동위원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는 딱 한 가지 이렇게 탄수하면 이것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동위원소들이 같이 존재하는 혼합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 질량은 이러한 동위원소를 포함한 평균 원자 질량 값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량입니다. 자, 요 탄소에 대한 동위원소는 뒤에 또 나오니까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소듐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듐. 자, 소듐 하면 Na-죠. Na. 자, 소듐인 경우에도 동위원소가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똑같이 11번. Na 11번인데, 원자량이 얼마냐면, 얘는 23, 얘는 24예요. 그래서 질량이,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달라. 그러면 이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했어? 자, 중성자 수의 차이라고 했죠. 중성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양성자 수는 몇 개? 얘도 11, 여기에 있는 얘도 11. 그러면 차이는 중성자 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3에서 11을 빼면 중성자는 몇 개?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4면 24에서 11을 빼면 13이 중성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듐에 대한 동위원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소 기호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원소 기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볼을 지금 쭉 뭐 수소라든가 탄소에 대한 거 살펴봤듯이 이렇게 심볼, 원소 기호를 써주고 이렇게 X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1에 1, 뭐 H 1에 2 이렇게 쓴 것처럼 아래쪽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수라고 해놨죠? 양성자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A라고 써놓은 부분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질량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이번에는 예제문제 4.2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문제 4.2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100페이지 또는 84페이지에 대화형 예제 4.2에 보면 탄소에 대한 동위원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탄소의 동위원소는 탄소 6에 12, 탄소 6에 13, 탄소 6에 14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거의 99.9, 99% 정도는 탄소 6에 12가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 1% 미만이 탄소 6에 13.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뭐 0.000 해가지고 거의 있다라는 정도 하는 정도가 이 탄소 6의 14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주로 존재하는 거는 탄소 6의 12가 대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극소수로 이렇게 동위원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기호는 원소 기호는 탄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자의 숫자는 몇 개냐? 원자의 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수, 원자 수는 6개, 원자 번호 수와 양성자 수는 동일하죠. 자, 이렇게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는 질량수가 얼마냐? 질량수는 위에 있는 거라고 했죠? 14, 12.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는 양성자수, 질량수는 14이기 때문에 14에서 6 빼면 중성자수는
108이 되겠지. 그 다음에 탄소유기 12는 어떻게 돼요? 질량수가 10이니까 6개 양성자수, 중성자수는 똑같이 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위원소에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뭐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수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같아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전자수는 6개. 여기에도 전자수는 6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탄소 6에 12, 그 다음에 탄소 6에 14를 살펴봤는데 탄소 6에 13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동위원소 X가 23개의 양성자와 28개의 중성자가 있다. 이때 이 동위원소의 질량수는 얼마냐? 자, 질량수는 어떻게? 간단히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두 개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원소는 질량수가 50일이다. 자, 질량수가 50일이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가? 이제 찾아보면 이건 아마 바나듐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4.3. 자, 예제 문제 4.3도 한번 살펴보면 100페이지 아래쪽에 자, 질량수 24인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 이거에 기호를 쓰고 이 원자에 전자와 중성자가 각각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 하면 Mg라고 심볼 써주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12, 그 다음에 질량수는 24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를 알아보라고 했냐? 자, 전자수가 얼마이냐?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죠? 자, 그래서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같으니까 전자수는 똑같이 12가 되겠죠? 1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중성자수는 24 빼기 12 하면 중성자수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1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4.4, 61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 원자의 원자 번호 Z. 자, 요거는 47. 자, 여기에 Z 나와 있는데 이 Z는 왜 원자 번호를 Z라고 했냐? 자, 요거는 독일어에서 유래가 돼서 ZAH, 자헬인가? 자, 요거에서 앞글자를 따서 아마 Z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자 번호 47을 나타내는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러면 요거는 원자 번호가 47이니까 자, 47은 몇 번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 47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으면 양성자 수하고 원자 번호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1개의 중성자를 갖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질량수를 계산하려면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그래서 47 더하기 61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108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 경우 해당하는 원자 번호 47의 질량이 108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까지 쭉 다 풀어봤는데, 자, 102쪽 또는 86쪽에 4-8절로 가서 주기율표에 대한 소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를 이제 여러분들 맨 앞쪽 페이지에도 있었고 지금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원소 주기율표는 어떻게 나열이 된 것인가? 자,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된 원소 주기율표이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거 1A, 2A, 그 다음에 3A, 4A, 5A, 6A, 7A, 8A.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족 원소 이렇게 족에 각각 표시를 하기도 하고 현대의 주기율표에는 여기 앞에 전이금속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여기 아래쪽에 해놓은 거 주족 원소 표현하는 방법인데 1족, 2족, 뭐 3A, 4A, 5A 이거를 그냥 A 빼고 3, 4, 5, 6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A, 2A 이런 식으로도 구별을 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현대 원소 주기율표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기, 가로에 해당하는 건 주기. 그래서 여기 수소부터 1주기, 2주기 자, 가로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그래서 가로 쪽 요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이거를 피어리어드. 그래서 피어리어드 이건 각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어떻다? 다 다릅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다 각각 성질이 유사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는 족이죠. 자, 1족, 2족, 1족, 2족, 3족, 4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것들 아까 요 7족 예를 들었었는데 이 경우에는 최각전자가 7개. 그 다음에 8A족에 해당하는 거 헬륨은 물론 2개지만 이 경우에는 8개의 최각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겠죠. 그 다음 산소인 경우에는 6개를 갖고 다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다. 자, 그거는 화학 결합을 할 때 누가 결합한다? 전자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전자. 자, 그래서 수소라는 전자하고 염소가 결합한다? 그러면 Cl이라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끼리 서로 결합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져서 HCl이라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전자는 크게 원자의 크기, 사이즈를 담당하고 있다. 전자가.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관여를 하고 가운데 안에 있는 아주 고밀도의 조그만한 종합운동장 경기장에 비해서 콩알만한 요 핵은 아주 고밀도기 때문에 전체 원자량을 담당하지만 화학결합에는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의 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족에 속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닉네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1A족에 속하는 거는 이름이 뭐냐면 알칼리족이에요. 알칼리족. 알칼리인데 여기 뭐냐면 이쪽에 있는 건 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를 빼고 이 부분, 연두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이쪽은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 쪽들인데 이름이 여기는 알칼리 금속. 2A족에 해당하는 건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7A족은 할로젠족. 그 다음에 8A족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얘네는 왜 비활성이냐면 비활성, 활성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네는 매우 안정한 그 전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얘네는 비활성 기체 또는 노블가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얘는 뭐냐면 전이 금속이라고 합니다. 전이 금속.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뉜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쭉 표시했을 때 왼쪽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분의 2 정도는 금속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있는 부분 약 3분의 1 정도는 비금속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이나 족 같은 수직석선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다음 주기는 원소의 수평선 가로 부분이라고 했는데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기율표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메탈, 금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쪽에 있는 부분은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원소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름이 뭐냐면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중금속. 자, 중금속에 속하는 건 붕소, 그 다음에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Ge 이거는 저마늄, 그 다음에 AS는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SB, 그 다음에 텔레늄, 그 다음에 이거는 폴로늄, 아스타틴 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중금속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있죠. 그래서 얘네는 양쪽성을 띠고 있다.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중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띠고 있는 이 계단 사이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 중금속에 속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대부분 차지하는 금속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높은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잘 전도하고 전기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금속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성. 자, 요건 전성은 뭐냐면 얇은 판을 망치로 만듦. 이게 철판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철판같이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성은 뭐냐? 자,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광택. 금속 열심히 닦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택성, 광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금속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성과 전성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납죽하게 이렇게 판을 만드는 거,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 붙인다고 하죠. 명절 때 전 붙이는 거. 전 어떻게 붙여요? 전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납죽하게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전성은 얇게 이렇게 피는 게 전성. 그 다음에 가늘고 기른 건 연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은 물리적인 특성이 어떠냐? 자, 비금속은 당연히 금속성, 앞부분에서 얘기한 그런 특성이 결여되어 있고, 원소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정도 봐두고. 자, 그 다음에 중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 금속성과 비금속성 양쪽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본 이러한 원소들은 중금속성, 양쪽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5, 104페이지 또는 88쪽 아래쪽에 보면 대화형 예제 4.5 주기율표의 해석에서 나와 있는데 책 표지 안쪽에 주기율표를 사용해서 기호와 원자 번호를 쓰고 그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분하시오. 또 만약에 있다면 그 원소가 속한 족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봐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은 얘는 왼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죠?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 7A족에 있죠? 자, 그래서 7A족은 뭐야? 비금속이지. 자, 마그네슘 보드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금속이죠? 금속인데 어디? 2A족이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쪽. 자, 그 다음에 금. 지금 원소 기호를 쓰라고 했나요? 자, 원소 기호 쓰라고 했지. 마그네슘 이렇게 Mg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I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금은 AU 이렇게 쓰죠. 금. 자, 금은 얘는 뭐야? 당연히 금속이지. 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전이금속이에요. 가운데 있던 전이금속. 그 다음에 리튬은 Li죠. 리튬 3번. 자, 3번 요거는 1A족에 속하지? 1A족.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원소, 어떠한 원소기 어떻게 쓰는지 하는 거 꼭 연습해두고, 다시 얘기하지만 1번부터 30번은, 다 꼭 이름하고 암기 꼭 해두고, 나머지는 이제,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절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4.9절을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